고소의 전략 시작하겠습니다. 자, 휴일에 여러분들 만나고 있는데요. 윤석열 후보의 이재명 검정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윤석열 정부의 누구보다 비판적 시각을 가지고 있는 보수 출신 변호사인데요. 이병철 변호사님 모시고 이재명 현상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최근에 저희들하고 방송 여러 번 했는데 인기가 상당하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이제 보수 출신이라는 것 때문에 지금 윤석열, 김건희 또는 내란 세력에 대한 여러 가지 설명이 굉장히 이제 국민들에게 와닿는다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일단 이재명 후보가 생각보다 중도 확장이 잘 먹히고 있다. 그렇습니다. 잘 먹히고 있다 이런 것인데요. 자, 조갑재 대표하고 개인적으로 잘 아시지 않습니까? 네. 조갑재 대표 같은 정통 보수 언론인이 왜 이재명에 대해서 저렇게 좀 높게 평가하고 상대적으로 윤석열은 저는 제대로 된 보수가 아니다라고 일관되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조갑재 선생님은 윤석열 정권 이제 집권 초기에는 윤석열 정권을 지지를 굉장히 열심히 하셨어요. 그런데 작년 2월 달에 의대 정원 2,000명 그때부터 이것은 절대적으로 잘못됐다라는 비판을 굉장히 많이 하셨고,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의대 정원 2,000명 소송을 또 했기 때문에 저도 이제 뵙게 됐는데, 비상계엄 내란이 터지고 이제 조갑재 선생님은 저건 보수주의자가 아니다. 보수주의자라면 국회의 공수부대를 그리고 특히 선관위의 공수부대를 난입시키는 그런 짓을 해서는 안 된다. 네. 보수주의가 지켜야 되는 것은 민주공화국을 지켜야 되는데 국민의 자유를 짓밟으려고 군대를 동원하는 자가 무슨 보수냐. 그 사람은 거구도 아니다. 저거는. 자, 그런데 이제 윤석열 편을 드는 사람은 아니 국회가 얼마나 줄타력을 하고 정권 발목을 심하게 잡았으면 비상계엄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라도 국회 정신 차리라 경고를 했다 이렇게 이제 옹호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이제 아무 생각이 없는 거구라고 보기에도 힘든 예. 아무 생각 없는 그 반체제라고 봐야 되겠죠. 그건 예. 우리가 민주공화국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제가 이제 국민의힘 내지는 이쪽 계열 인사들을 그간에 이렇게 보면 이분들은 어떤 민주공화국, 자유민주주의, 뭐 자유시장경제 이런 가치나 이념이 사실 없어요. 그분들은 그저 그냥 줄 잡아서 이제 한 자리 해먹겠다. 그야말로 이익 집단들. 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자기 이익에 도움되는 거면은 뭐 무조건 다 손잡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은 지금도 이게 이익이 되겠다 싶어. 이익이 되면 공산주의하고도 손잡습니다. 나치하고도 손잡고. 자, 의대 정원 문제에 대해서 조갑재 이제 대표께서 이건 정말 아니다라고 했던 근거가 어떤 거였습니까? 그 이제 과학적 근거가 전혀 없었다는 거고. 차분하게 과학적으로 그 수요를 따져가지고 그래서 2020년 그 문재인 정부 때는 연 한 400명씩 정원을 하자 하는 거를 발표를 했고 그때는 연구 보고서가 한 3개 정도 나왔었어요. 그 뒷받침하는 그 과학적 근거가 있었는데 아무런 근거 없이 2,000명을 그냥 한 방에 이렇게 매년 5년간 하겠다 하니까 그러니까 조갑재 선생이 굉장히 강조하는 거는 보수주의자는 실사구시, 사실에 근거하고 과학적 기반에 근거해야 그게 보수주의자다. 근데 이건 완전히 주술이고 이건 독재다라고 판단하신 거죠. 자, 그 당시에도 국힘을 비롯한 소위 말하는 이제 보수 정치인들은 아니 의대 정원 다 국민들이 필요하다는데 뭔 소리를 하는 거냐. 저 2,000명 해보고 더 좋아지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오히려 윤석열을 옹호한 사람도 많았단 말이죠. 거의 뭐 99% 그랬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무조건 윤석열이가 힘이 있으니까 그때는 그거 잘 보여야 되니까 또 비판하면은 바로 찍혀서 또 곤욕을 치렀잖아요. 뭐 나경원, 안철수 등등 뭐든 그러니까 겁먹어서 아무 소리도 못했고 둘째는 깊게 또 고민하거나 연구한 바도 없고 그러니까 무조건 따라가는 게 그 소위 말하는 보수 내지는 극우에 있는 정치인들의 뭐 행태고.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공부를 안 하고. 그런데 이제 조갑재 선생은 그거를 공부를 해보니까 그리고 조갑재 선생은 그 전문가들을 다 모시고 저도 또 만나서 장시간 인터뷰를 하고 이것은
과학적 근거 없이 이론적 근거 없이 사실에 기반하지 않는 그럼으로써 환자들을 전부 다 고통에 네. 빠지게 만들고 그리고 전공의 의대생들의 그 합법적인 어떤 그런 직업 선택의 자유도 침해하고 이번 헌법재판소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했다 다 인정을 했잖아요. 이제 그런 관점에서 국민의 자유를 침해하는 자 이건 보수주의자가 될 수가 없다. 독재다 이렇게 판단하신 거죠. 지금 뭐 응급실 뺑뺑이는 이제 일반화돼 있고 사실 그런 과정에서 갑작스럽게 돌아가시는 분도 제 주위에도 계셨고요. 맞습니다. 예. 자 지금 현재는 지금 그러면 의대 정원 문제는 지금 이제 소송도 소송이지만 실제로 지금 의료 환경은 좀 바뀌고 좀 개선되고 있습니까? 전혀 안 의료 그렇습니다. 예, 전혀 안 그렇습니다. 언론이 이제 많이 지금 안 때리니까 예. 그냥 잘 모르시는데 응급실 뺑뺑이 현상은 여전하고 이제 심각한 건 지금 연구 보고서가 이제 세 개가 나왔는데 그 제일 전문가인 민주당의 김윤 의원님, 그분이 이제 서울대 의대 이 최고 전문가거든요. 그분이 이제 과학적으로 그 통계 자료를 갖고 분석해서 최근에까지 낸 것은 한 달에 약 500명, 1년에 6,000명, 지금도 한 달에 500명 이상의 억울한 환자들이 돌아가시고 있다. 그 이제 초과 사망자라 하는데 엄청난 겁니다. 6.25 전쟁 이후에 정부 때문에 이렇게 많은 국민들을 죽인 거는 이건 집단 학살이에요. 제노사이드예요, 제노사이드. 이제 그게 통계적인 보고서도 나왔거든요. 이제 병원의 현실을 보면 전공의가 거의 90%가 빠져나감으로써 주요 빅5를 중심으로 하는 종합병원 이 수술 기능이 50% 이하로 저하됐어요. 그러니까 돌아가시는 분들이 뭐 아주 연세 드신 노인분들만 있는 게 아니고 뭐 어린이 젊은이 할 거 없이 중요 수술 기능이 절반 이하로 내려왔기 때문에 암 수술, 뭐 개복 수술, 심장 수술 이런 환자들 수술 못 받으면 죽는 거죠. 야, 그래서 이제 제가 아는 분도 혈관이 이렇게 터졌는데 병원을 10군데 정도 다니다가 결국에는 병원에 도착해서 1시간 만에 돌아가시고 나서 뭐 전혀 예상치도 못한 그 상황을 맞이했다는 얘기를 이제 들었는데 그분들이 다 의대 2,000명 사태, 의료 내란 이건 저는 의료 내란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처음에는 의료 농단이라 했는데 이 사태가 없었다면 그분들은 다 살았죠. 근데 그 말씀 들어보면 정말로 다른 것보다 국민의 생명권이 그렇습니다. 국가에 의해서 이렇게 짓밟히고 1년에 6,000명이 초과 사망을 했다는 그렇습니다. 것은 용서할 수 없는 일이에요. 용서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번에 비상계엄에서 그 윤석열이하고 그 일당들, 그 변호인들이 헌재에서도 주장하는 게 아무 일도 없었다. 뭐 오히려 공수부대가 다쳤다. 국민이 다친 사람 누가 있냐? 이미 6,000명 이상이 돌아가신 거예요. 이 사람들 이 내란 세력 때문에. 참 정말로 용서할 수 없는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조금 이제 돌아가서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윤석열 편을 드는 것. 그런데 조갑재 대표 같은 분은 꾸준하게 이것이 이제 잘못됐다고 지적을 했는데 정규재 한국경제논설위원 전주필도 이제 비슷한 행보를 좀 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정규재 그 주필까지 이렇게 나서서 이제 하는 것 어떻게 이제 좀 평가하십니까? 정규재 주필. 정규재 선생은 이제 조갑재 선생님하고 조금 다른 부분은 지난 3년 전 대선 때부터 윤석열의 지지를 철회했어요. 그렇지만 그때는 또 이제 이재명도 지지 못하겠다. 나는 선거 안 할란다 투표. 이제 그랬는데 그때 그 이제 이재명 당시 후보에 대한 비판은 이제 좌파다. 이제 이런 게 주류였는데 윤석열 후보에 대한 그 비판의 핵심은 저 사람은 공직에도 어울리지 않는 대통령 인성 자체가 인격이 걸러먹었다. 라는 거를 지적하면서 자기는 도저히 저 사람 지지할 수 없다. 그러니까 굉장히 근본적인 거를 3년 전 대선 때부터 지적을 했죠. 그런데 사실은 알고 보니까 제가 윤석열이라는 개인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이분은 20대 때 12년 구수했던 그때의 알코올 중독이 알코올 의존증이 심각하게 됐을 것이고 그때 이미 또 고시공부 오래 낭인이 되면 주술 중독이 됩니다. 그래서 오랜 동안 그게 또 검사라는 한국에 지나치게 많이 부여된 권력을 또 이렇게 행사하면서 그게 굉장히 심화된 치료받아야 되는 사람인데 그 부분을 정규재 선생은 빨리 포착을 한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조갑재, 정규재 이런 이제 원로 보수 이제 언론인에 대해서
국힘 쪽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으며 대체로 보수 성향의 이런 좀 이제 여론주도층 또는 이제 지지자들은 이 두 분을 좀 좌파다 아니면 저분들이 뭔가 잘못 판단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사람이 더 많습니까? 어떻습니까? 국힘의 전현직 뭐 어떤 정치인들 네. 또 리더급들은 좌파 빨갱이한테 항복한 배신자라고 봅니다. 아 그렇게 하고 네, 있습니다. 굉장히 신랄하게 비판하죠. 드러내놓고 비판을 합니까? 뭐 사석에서. 사석에서는 예. 근데 외부적으로 드러나는 건 생각보다 많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만약 공격하는 사람 지도 이제 각오하고 공격을 해요. 그렇죠. 이거 사실 뭐 말할 명분이 없으니까. 네, 예. 어떤 그 국민의힘의 현직 의원이든 전직 원로들라 하더라도 공개적으로 생각이 있는 사람이니까 공개적으로 이번 비상계엄 내란 잘했다 하는 사람은 사실상 별로 없어요. 그 지난 그 뭐 거구 집회 그럴 때 나가서 뭐 나경원 의원도 그렇고 뭐 계엄이 뭐가 잘못됐냐 계몽령이다 떠든 거는 그때뿐이고 예. 지금은 다 또 등을 돌리고 있죠. 예. 그때 이해관계에 따라서 그렇지만 좀 생각 있는 분들은 뭐 제 우리 회사의 박찬종 그 대표 변호사님이나 이제 원로급이잖아요. 네. 그런 분들도 사석에서는 윤석열이 저거는 감옥서 쳐넣어야 된다. 네. 라고 하시죠.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유튜브 채널에서 어제 그제 한번 이렇게 쭉 살펴봤습니다. 오늘 인터뷰 준비하면서. 그런데 이제 원래부터 이 사람들이 좌파 성향이었다라고 낙인 찍기를 하면서 공격하는 걸 제가 몇 대목을 들었거든요. 네. 원래 이분들이 조갑재, 정규재 이런 분들이 원래 좌파였습니까? 거구파라고 했죠, 오히려. 예.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지금 다시 공격을 하면서 윤석열 억울하다, 탄핵돼서는 안 된다라는 이제 논리를 계속 펴면서 세력을 또는 사람들을 결집시키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똑같은 현상을 보고 얼마나 다르게 지금 설명하고 국민들에게 본인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있느냐라는 생각이 들었어. 그 부분은 아마도 일단 조갑재, 정규재 두 분이 갖는 이렇게 지금 영향력, 네. 또 이제 사실상 결과적으로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이제 셈이 되고 있고, 그리고 윤석열 내란 세력의 괴멸에 앞장서서 하고 계시니까 그 영향력이 너무 또 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그냥 물타기 하려고 억지로 내세우는 거지. 그분들 사실 그간의 인생을 보면 뭐 굉장히 보수 우파 중에서도 좀 극우적인 그 주장도 많이 해오셨죠. 네. 그러니까 뭔가 이제 교정이 되면서 각자의 새로운 길을 찾기 위해서 이 상황을 잘 읽어내고 그리고 돌파구를 찾자라고 하면 아 이게 어떤 의미인지 받아들이면서 그렇죠. 스스로 개선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되는데 오히려 좁히면서 저 사람 원래 좌파야 이러면서 낙인 찍기를 했을 경우에 결국 보수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길이 있느냐라는 이제 근본적인 좀 회의는 들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굉장히 객관적으로 보시는 이제 변호사님의 이런 이제 관점을 놓고 요즘 좀 이해를 잘 못하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 네. 이분이 지금 한덕수를 지지하는 모임에 나타났어요. 네. 또 정대철 뭐 상임 고문이라고 해야 됩니까? 어쨌든 동교동계로부터 오래된 그렇습니다. 정말 다선 국회의원이고 원로 정치인이지 않습니까? 그것도 자제분이 이제 정준호라고 국회의원을 했는데 민주당에서 이 두 분이 한덕수를 지지하고 있다. 야, 이건 또 어떻게 봐야 돼? 한덕수는 결국 윤석열과 한 편인데 이거 왜 이렇지라는 좀 질문을 드리면 어떻습니까? 그 두 분도 사실은 민주진영 인사라고 봐야 되잖아요. 손학규 그분도 젊을 때는 민주화 운동을 하신 분이고 정대철 의원이야 뭐 그 3대가 민주진영의 그 부친도 유명하신 정치인이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이제 소위 한덕수 아직 뭐 후보는 아니지만 잠재적 후보를 중심으로 하는 빅텐트 뭐 이낙연 씨까지 포함해서 그 다 이제 좀 연세 드신 노정객들인데 이제 이분들은 저는 솔직히 말해서 어떤 민주당 그리고 이재명 앞으로의 정권에서 한 자리 해먹을 게 없으니까 정치가 마약보다도 더 끊기 힘든 마약이라면서요. 정치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한 자리 해보려고 하는 그런 이 노욕이 이 빅텐트라는 이 달콤한데 이게 이제 빠졌다. 그리고 특히 이제 한덕수 이제 후보 출마 선언을 며칠 후에 하게 되면
지금 반드시 예상되는 거는 개헌이거든요. 네. 개헌의 국회에 대한 이제 이재명 일당 독재를 막아야 된다라는 또 구호를 내세우고 국회도 이제 이 개헌을 통해서 상하 양원으로 견제할 수 있도록 만들고 또 대통령의 권력은 완전히 빼서 분권형 대통령제 내지는 거의 내각제 비슷한 형태의 개헌을 지금 할 것이기 이제 발표를 할 것이기 때문에 네. 거기서 반드시 한 자리 해먹을 수 있다라고 다 생각을 한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조갑재 정규재 이 두 언론인과 VS 우리 그러니까 상대할 때 대자 딱 쓰고 이 대척점에 손학규, 정대철 이 두 분이 원로로서 네. 보여주는 모습 네네. 이게 좀 뭔가 어울린다 어울리지 않는다 어떻습니까? 전혀 안 어울리죠. 안 어울리죠. 조갑재 정규재 선생은 아마 손학규, 정대철 뭐 그런 분들, 이낙연 그런 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일 겁니다. 그러니까 관록으로 보면 제가 이제 후자에 말씀드렸던 손학규 대표나 정대철 상임고문 같은 사람이 정치적으로나 또 국회에서 활동이나 그렇죠. 훨씬 더 영향이 컸던 인물인데 그렇죠. 이 두 부류를 딱 비교해 놓고 보면 야 이게 뭐야. 결국에는 국민이 가지고 있는 일반 정서, 상식 그리고 기본 원칙, 민주주의, 대한민국 국가관 이런 걸로 봤을 때는 너무나 한쪽은 초라해지고 한쪽은 그래도 강건하게 자신의 생각을 국민들한테 알리는 것이 대비가 되고 있는데 자 이런 것들을 이제 봤을 때 우리 사회에서 원로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느냐 지금과 같은 이 국난의 상황에서 이런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좀 죄송한 말씀인데 적어도 한국의 보수 진영이라고 하는 이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여기에 존경받는 원로라는 분은 저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냥 자리에만 탐하는 사실 원로라고 한다면 이쪽 보수 진영에서 이제 배출된 전직 대통령, 뭐 국무총리, 다선 의원 이런 분들이 이제 주요 정치 원로일 텐데 이제 언론인은 또 별도고 그러면 전직 대통령이 다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다 구속되고 탄핵되고 그분들이 뭐 존경받는 위치에 있을 수가 없는 거고 그리고 그 정권 밑에서 국무총리 한 많은 분들이 있잖아요. 최근에도 국무총리들끼리 모였어요. 그분들도 어떤 분도 이번 비상계엄 내란 사태에 있어서 조갑재 정규재처럼 민주공화국을 지켜야 된다. 이 공화국을 짓밟는 이자들은 심판해야 된다라고 단 한마디도 한 사람들이 없거든요. 그런 분들은 존경받는 원로가 될 수가 없는 거죠. 내란 세력에 방조하는 방조범이기 때문에 저는 그게 대한민국의 비극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네. 이낙연 전 국무총리의 행보 어떻습니까? 한덕수가 전화를 했건 본인이 전화를 했건 자 빅텐트 만들어서 내 갈게. 문재인 정부 때 국무총리하고 국민들로부터 특히 민주당으로부터 가장 지지율이 높았던 대선 후보였습니다. 이분의 행보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분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근데 하여간 그간에 그분이 민주진영에서 누릴 수 있는 호사는 다 누렸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내란 세력과 합세해가지고 역시 한 자리 차지하려는 그 욕심밖에 없는 것 같은데 아무런 명분이 없는데 네. 너무 좀 이렇게 초라하다 그리고 너무 참담해 보입니다. 예, 참담해 보인다. 참담하다. 예, 깊이 여쭤보지 않겠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정치인 이낙연 그 후보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이제 나이가 들고 저희들도 이미 이제 50대 후반으로 달려가고 있는데 나이가 들은다는 것이 국민들에게 어떻게 또는 내 주위의 이웃에 동료들에게 어떻게 보여야 하는 것인지 매우 중요한데 요즘 이재명의 중도 확장 그리고 윤석열의 몰락을 보면서 원로가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저도 깊이 나의 모습이라는 생각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에 대한 이제 평가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초반에 지금 이제 한 달 정도 이제 대선이 남았는데 어떻습니까? 전체적으로 이재명이 잘하고 있다? 더 잘할 수 있다? 아니면 조금 아쉽다? 뭐 어떻게 지금 보십니까? 3년 전의 이재명 후보와 현재 이재명 후보는 확연히 다른 것 같아요.
3년 전 후보는 저는 그때 이재명 후보를 공격하는 예. 이재명 검정특위 부위원장이었지만 그때는 좀 비유컨대 설 익은 밥 아직 먹기가 힘든 숨이 아직 덜 죽은 나물. 네. 그때 이제 기본 시리즈라고 해서 기본소득, 예, 예. 기본 아파트, 뭐 기본 금융 뭐 등등. 제가 그걸 보면서 경제학적으로 저건 정책이 아니고 그 구호에 정책을 끼워 맞춘 거다. 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네. 그게 현실적인 정책이 될 수는 없다. 네. 근데 지금은 굉장히 사상, 이념, 전략부터 디테일한 정책, 전술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치밀하게 하나의 어떤 그 구조물처럼 이렇게 잘 만들어진 그리고 인격적으로도 굉장히 성숙하신 것 같아요. 네. 저는 그 이재명 후보의 그 어릴 때 그 공장 다니던 그 소년공 그 사진, 네. 경기도 광주 네, 그 예. 빈민가에서 그 사진을 좀 자주 떠올리는데요. 그 정말로 너무너무 가난한 그 집안 환경에서 또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또 대학교도 아주 우수한 장학금으로 또 대학교 4학년 때 사법고시 붙는 건 서울법대생들도 많지가 않습니다. 네네. 또 그렇게 또 열심히 해서 또 지금까지 또 기초지자체장부터 경기도지사까지 그러면서 너무너무 어마어마한 살인적인 검찰 독재에 지금 탄압을 뚫고 나온 거잖아요. 네, 예. 과거에 김대중 대통령이 탄압받았던 거, 그 뭐 못지않게 그런 탄압 속에서 또 지도자는 뭐 단련되는 것이겠지만, 그래서 이제는 좀 굉장히 농숙한 그리고 어떤 경세가 같은 느낌을 가졌고, 비유를 하자면 그 시에 국화협회사라는 시에 예. 그런 거 있잖아요.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천둥은 먹구름 속에서 또 그렇게 울었나 보다. 그런 느낌을 가졌어요. 야, 그런 시를 아직도 외우고 계시다니까 참 머리가 보통 비싼 게 아닌데. 제가 이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이재명 후보가 저보다 이제 5년 위이고 우리 변호사님보다 2년 위거든요. 예. 근데 그때 우리 생각해 보면 집이 가난하다 하더라도 학교를 못 다닐 정도로 그런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그러면 그 시절로 생각해 보면 대체로 70년대 뭐 후반, 80년대 초반 이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얼마나 가난했길래 학교에 다닐 수 없을 정도로 이재명 후보는 그렇게 진짜 극빈층이었나? 이런 게 좀 약간 이해가 안 될 때가 있더라고요. 네, 저도 그래요. 예. 근데 경기도 광주 그 지역이 박정희 정부 때 있었던 그 광주 대단위 폭동 사건. 예. 이제 그 마을이거든요. 아, 광주에서 원래 그러면 오리엔트 전공 다닐 때가 광주였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성남 쪽이 아니고. 그러니까 성남 옆에 있는 경기도 광주. 예, 지금은 광주. 이제 전체 그때는 성남시. 경기도 광주군이었죠. 그렇습니다. 예. 예, 거기에서. 그 광주 거기가 폭동 사건까지 일어나게 된 원인이 이제 서울이 집중적으로 개발되면서 예. 서울에 있는 판자촌에 거주하는 분들을 그냥 거기다가 그냥 몰아넣어 버린 거거든요. 네, 아무런 기관 시설도 없이. 예. 그러니까 그분들이 뭐 일용직 하면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서울에서는 먹고는 사는데 거기 때리 박으니까 뭐 교통수단도 없고 상하수도도 없고 뭐 그냥 엉망인 거죠. 예, 폭동이 일어난 거죠. 예.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전국에 가난한 사람들이 서울 올라와서 판잣집에서 일용직 노동자 등을 하면서 건건히 먹고 사는데 거기는 그래도 학교는 보냈을 거예요. 네. 경기도 광주로 그냥 들어간 분들은 그 이하에 정말로 참혹한 생활을 했던 거죠. 야, 저는 그래서 뭐 책을 통해서 봤지만. 그러니까 이제 그냥 가난한 수준이 아니고 완전히 극빈층으로 이제 살았고 그 과정에서 스스로 이제 중고등학교 금융고시를 하고 대학에 이제 4년 전액 장학금을 받고 이제 중앙대 법대 그 중앙대 법대는 오셨잖아요. 예. 그 이상돈 교수님. 예. 그 정치도 하시고 이상돈 교수님 제가 자주 연락도 드리고 하는데 엊그저께 전화드려서 제가 그거에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네. 이제 이상돈 교수님이 스승이니까 그때 입학할 때에 그 성적이 굉장히 좋았대요. 이제 학력고사 세대거든요. 저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제 컴퓨터로 340점 만점. 그래서
전국에서 한 몇천 등 했다 하더라고. 2천 등 안에 들었다고. 그리고 엄청난 거 완전 수제였죠. 예, 이거 서울법대도 들어올 수 있는 예, 예. 서울대 법대 상대 들어올 수 있는 성적인데 이제 집안 그것 때문에 4년 전액 장학금 그 중앙대에서 그게 뭐 1급 장학금인가라는 네. 걸 받았대요. 근데 그 장학금을 받고 이제 등록금 다 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거 가지고 또 집안에 생활비로 또 많이 이렇게 도움을 받았다. 네. 그런데도 너무 그때도 성격이 쾌활했대. 네. 그리고 집중력이 굉장히 뛰어난 학생이었고 네. 이제 그러니까 4학년 때 사실 중앙대 법대에서 4학년 때 붙는 거는 굉장히 드물 거예요. 제가 듣기로는 아마 중대법대에서 최초였다 뭐 이런 이야기도 제가 들었는데 권성동 의원도 중대법대 예. 굉장히 드물죠. 드문데 자 어찌됐든 이제 이재명의 숨은 진가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하고 있긴 한데 지금 이제 초반 행보와 관련해서는 그래도 기대 이상으로 잘하고 있다. 3년 전과 비교했을 때 훨씬 더 나아졌다. 네. 이렇게 보시는 거고. 자 지금 이병철 변호사님이 여러분 국제금융 전문가라는 걸 잘 모르실 텐데요. 이제 박사학위도 물론 갖고 계신데 국제금융 쪽으로 그리고 원래 이제 서울대 경영학과를 나오시고 대학원은 경제학을 하시고 정원찬 교수님이 지도교수. 또 재경고시 행정고시 중에서 제일 어렵다고 하는 재경고시를 또 아마 수석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또 사법고시를 별도로 또 해서 이렇게 이제 변호사 자격까지 갖고 계신데, 자 경제 쪽 특히 금융 쪽으로 이제 전문가로서 제가 이제 좀 질문을 드려보면 지금 이제 이재명 후보가 이렇게 움직이는 행보에 경제 정책과 관련된 이런 부분들, 자 이런 거를 어떻게 좀 평가하실 수가 있는데 초반 행보를 보면 오케이. 한국 경제가 확 바뀔 수 있을 정도의 에너지를 응축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 저는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합니다. 예. 그러니까 3년 전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예. 근데 우선 이제 사상, 그 이념적인 기초가 제대로 돼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정책을 보면 그 엊그저께 그 현충원 묘역 참배에 뭐 이승만, 박정희 등등 또 뭐 김종필까지도 참배했다. 그 대통합의 어떤 그런 행보다. 저는 뭐 그거는 또 그냥 뭐 관례적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뭐 전직 대통령들. 근데 포항제철을 만든 박태준 회장 묘역은 계획에는 없었는데 당일날 거기에 또 장시간 머무셨다 하더라고요. 저는 그거를 굉장히 인상적으로 봤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그 2달 전부터 내세운 큰 화두가 등소평이 내세운 흑묘 백묘론이에요. 네. 중도 실용, 중도 보수. 그 연장선상에서 제가 이제 해석을 해보면 박태준 그 포철 회장은 그 육사 출신의 포항제철을 만든 그야말로 뭐 세계적인 그 철강 왕이죠 거의. 네. 그런데 이제 DJP 연합할 때에도 DJ와 김종필 JP의 연합을 국민들은 다 아시지만 그때도 박태준도 TK 대표로 연합을 했거든요. 네, 정치적으로. 맞습니다. 이제 그런 의미도 있을 테고 이제 경제와 관련해서는 등소평이 박태준 회장을 굉장히 존경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철강 산업을 일으킨 저 박태준처럼 우리도 철강 산업을 제대로 일으키자. 왜 그랬냐 하면은 모택동이가 문화대혁명 전에 대약진 운동할 때 우리 중국도 영국, 미국처럼 철강부터 이렇게 가지고 선진국으로 빨리 따라잡자 해서 대약진 운동에서 토법보로라 해서 모든 그냥 농기구 이런 거 다 때려 부어서 철을 만들기는 만들었어요. 근데 전부 엉망인 철이었지. 그래가지고 완전히 뭐 인민들이 다 3천만 명, 5천만 명이 굶어 죽는 사태, 대약진. 이제 그런 걸 경험하고 이제 등소평이 개혁 개방을 하면서 박태준 회장의 그 포철 만든 그거를 굉장히 스터디를 많이 했고 이제 이것도 이제 시청자들이 좀 이거는 좀 아시면 좋겠는데 등소평이 78년도 개혁 개방을 천명하면서 일본, 미국을 방문을 했거든요. 그때 도요타 자동차나 이런 데 막 갔는데 그 유명한 시카고 학파의 밀턴 프리드만의 스승 하이에크를 북경에 초청했어요. 그게 엄청난 저는 사건으로 봅니다. 이제 그런 시카고 학파의 거두까지 모셔서 개혁 개방, 사회주의적 시장 경제를 만든다. 예. 이제 그러한 바탕 하에 인민이 잘 살 수 있다면 네. 뭐든지 할 수 있다.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재명 후보도 빨간색이면 어떻고 파란색이면 어떠냐. 이념 그게 뭐가 중요하냐. 과거 그런 거 안 중요하다. 민생이
너무나 중요하다. 정치는 현실이다. 거기에 대해서 저는 뭐 150% 찬성하고 경제 정책으로는 그 김현종 그 통상교섭본부장전 그분이 정규재 선생하고 대담을 최근에 했는데요. 4가지 주요 선도 기술 정책을 제시를 했습니다. 반도체. 그래서 SK 하이닉스 가셨잖아요. 이재명 후보가. 그리고 당일날 AI도 가셨다던데 그 AI 산업. 그다음에 퀀텀 이제 양자역학에 기반한 양자 컴퓨터 산업. 그다음에 통신에 있어서는 6G 산업. 이 4가지 신기술, 혁신 기술을 집중적으로 선도 기술로 개발하겠다. 그건 굉장히 중요한 함의가 있다고 봅니다. 선도 기술이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예.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더 디테일이 계속 이제 발표가 될 거라고 보는데 이제 전체적으로 굉장히 저는 체계적이고 잘 짜여진 경제 정책이 준비돼 있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자, 말씀 들어보면 이제 거시경제 길게 보면 한국 산업의 구조가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걸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당장 이제 국민들은 고금리에 시달려 죽겠고 그렇습니다. 내수는 먹고 사는 게 해결이 안 돼서 가처분 소득도 너무 적고 그렇습니다. 자영업 하는 사람들 죽어나고 그렇습니다. 도저히 이제 길이 없이 이렇게 내수가 완전히 지금 꽁꽁 얼어 있다. 아니 망하고 싶어도 망할 수 없을 정도로 이제 어려운 상황. 맞습니다. 이 이제 내수 경제도 풀 수 있는 맞습니다. 카드가 나올 수 있을까요? 그건 아직 발표는 안 됐지만 저는 제 개인적인 이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 그리고 이건 경제 전문가라면 거의 다 동의할 겁니다. 첫째. 윤석열이가 한 단기적인 총수요 관리 정책 이거를 다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한 게 우리가 수출 주도형 경제잖아요. 지금도 수출이 총수요에 차지하는 그 비중이 30%거든요. 거의. 근데 수출이 반토막이 났어요. 첫 해부터. 왜 다른 나라는 다 괜찮은데 왜? 괜히 중국한테 시비 걸고 싸워가지고 미국하고 붙는다고 중국한테 거의 뭐 욕짓거리를 하듯이 했잖아요. 러시아한테도 마찬가지고 아무 생각도 없이 그게 무슨 한미 동맹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그 현대자동차 그리고 뭐 삼성반도체, SK하이닉스 등등 대기업 중심의 큰 수출이 중국의 수출이 절반으로 줄어들었거든요. 거기서 왕창 깨진 거지. 지금 이제 조금 회복되고 있는 거예요. 최근 그 몇 달 전에 기획재정부가 그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또 이 거짓말 통계를 발표했는데 수출이 사상 최대라고 했어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금액은 사상 최고야. 근데 그게 뭐냐? 3년 전에 계속 성장을 해야 되는데 수출이 그게 밑으로 떨어졌어요. 겨우 올라왔으니까 3년 전보다 1달러라도 높으면 사상 최고는 최고지. 기저효과로 겨우 올라온 거예요. 자, 이거 바로 잡아야 되고 그거는 중국과의 외교 문제입니다. 둘째, 기업의 투자 그리고 가계의 소비 이게 다 자영업자하고 맞물리는 거잖아요. 재벌 감세, 부자 감세, 종부세 감세 이것부터 바로 잡아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수십조를 혜택을 줬기 때문에 연간 50조의 세금이 빵꾸가 났잖아요. 세금이 50조가 안 들어오니까 그런데 그 안 들어오는 세금을 어디서 줄였냐? 전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 지출이라든가 또는 이 미래 성장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과학기술 R&D 예산 이런 거 다 박살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나라가 제대로 돌아갈 수가 없고 그러니까 자영업자들한테 지원할 돈이 없죠. 50조 빵꾸 난 거고 이것만 다시 원상회복하더라도 당장 급한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긴급하게 수혜를 하는 것도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윤석열 정권의 경제 내란이 갖고 온 심각한 경제 파탄이다. 구조적인 문제도 물론 있지만 요거부터 바로 잡으면 저는 1년 내에 굉장히 총수요 관리 차원에서 숨통이 틀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 보수 진영에 계셨던 분이 이 말씀을 하니까 확 와닿는데 야 이렇게 해서 내수시장 위축시키고 재벌 감세하면 안 된다. 재벌 감세가 재벌이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재벌도 결과적으로 더 죽게 된다. 이게. 자, 이제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도 그 당시에는 무슨 소리 하느냐. 또 너희들 뭐 갈라먹기 하고 다 이렇게 하고 포퓰리즘 정책을 다시 하라는 거냐면서 막 이렇게 떠들었잖아요. 제가 이거는 약간 그 비공식적이긴 하지만 그 대통령실에 있는 근무하는 이제 공무원들이 많잖아요. 제 이제 행정고시 동기들도 많고 제가 이제 그 이제 들은 얘기인데
정말 골 때리는 게 정말 그런 경제 정책에 대해서 토론을 하면 네. 윤석열 대통령이 59분을 또 역시 떠든다는 거예요. 예. 뭘 안다고. 네. 그 재벌 감세, 부자 감세 정책의 이론적 근거는 1980년대 레이건 미국 행정부가 들어서서 공급侧 경제학에서 이제 래퍼 교수가 주장한 이론이에요. 세금을 낮춰주면 네. 오히려 기업들이 더 잘 돼가지고 나중에는 세금의 총액은 늘어난다. 이제 투자를 더 한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예. 뭐 투자도 더 많이 하고 해서 그러면은 세율은 낮지만 총량이 늘어나니까 세수도 더 커진다. 예. 이제 이게 래퍼 이론인데 그 이제 레이건 행정부 때 그걸 해서 실패했어요. 근데 그거는 경제학 교과서에도 나옵니다. 그 이제 그 이론이. 그런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구술을 했잖아요. 12년을. 예. 사법고시 1차 필수 과목에 경제학 원론이 있어요. 예. 그 경제학 원론 문제집에 그게 많이 나와요. 네. 또 이제 이념적으로 어떤 우파 쪽 그 경제 정책으로 또 정부로 성공한 대표적인 대통령을 레이건으로 보니까 근데 그 정책은 실패한 거예요. 그 당시에. 그때그때 맞는 정책이 있는 거지.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자기가 구수하면서 그 경제 원론 문제집은 많이 풀었으니까 그걸 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한대요. 또 뭐 공급侧 경제학이 있고 어쩌고 저쩌고 40년 50년 전을 그러니까는 이제 경제 전문가인 관료들은 말을 하고 싶어도 또 호통치고 난리 나니까 59분 그것 때문에 이 경제 정책이 이렇게 엉망이 돼 왔다라고 토론을 많이 하더라고요. 야, 정말로 3년 만에 끌어내리기 천만다행이지. 정말로 5년 동안 갔으면 대한민국이 절단이 났겠다 이 생각 들고요. 사실 좀 쌍욕이 나오려고 하는데요. 지금 국민들이 죽을 판이잖아요. 솔직히 죽을 판인데 저 사람은 아직도 반성도 하지 않고 국민에게 사과도 하지 않고 큰소리 뻥뻥 치면서 보리밥 먹으러 다니고 참 이런 거 보면은 정말로 우라통이 치밀어서 자 어찌됐든 지금 이제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는 전제하에 그러면 단기간에 이렇게 내수시장도 좀 이렇게 회복을 시키려면 국민들은 이제 이재명 후보를 압도적으로 지지하면 그걸 이제 효과를 좀 봐야 될 겁니다. 체감 효과. 그렇습니다. 그 실질적인 효과가 좀 나타날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은 재정 투입을 해야 되겠죠. 재정 투입을 해야 되죠. 네, 당연히 해야죠. 그리고 지금 제가 이제 지자체별로 보니까 그래도 10만 원, 20만 원 물론 100% 주는 데도 있고 또 하위 한 뭐 70%만 주는 데도 있고 이렇던데 그런 데는 그나마 조금 온기가 돌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국가에서 뭔가 이걸 재정 투입을 통해서 내수시장을 살려야 되는 거는 그렇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라고 보는데 그렇습니다. 보수 쪽에서 보면 또 뭐냐 또 퍼주기 하느냐 이렇게 갈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무식해서 그런 거고. 무식한 거 맞습니까? 예, 예. 그 이제 보수 쪽에서 허구한 날 알지도 못하면서 떠드는 게 시카고 학파잖아요. 네. 밀턴 프리드만. 예, 예. 밀턴 프리드만이 무조건 가난한 놈들 돈 주지 마라 이런 그 학자가 아니에요. 예. 밀턴 프리드만이야말로 저소득층을 위한 국가의 정책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를 많이 했어요. 그분이 주장한 그런 소득 재분배 정책의 대표적인 게 부의 소득세라는 거예요. 돈 많은 사람한테는 누적적으로 세금을 많이 걷어서 없는 사람한테는 비례적으로 돈을 줘야 된다. 그게 이제 마이너스 소득세, 이게 지원금이다 이런 뜻이에요. 예. 그게 밀턴 프리드만의 대표적인 정책이에요. 예. 그리고 그 스승인 하이에크 교수도 하이에크가 본래 사회주의자였습니다. 예. 예. 하이에크 교수도 이 저소득층에 대한 이 소득 재분배 이게 되지 않으면 국가가 존립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걸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한 분들이죠. 네. 그 아담 스미드조차도 아담 스미드도 국가가 돌아가기 위해서 자유 경제 물론 중요하지만 항상 없는 사람들은 피해 보게 돼 있다.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부가 권력자가 그 가난한 사람에 대한 연민을 가져야 된다. 심플시. 네. 예. 그 이제 도덕 감정론이라는 너무나 위대한 책에서 그리고 권력자는 자기 스스로를 관찰해야 된다. 예. 스스로의 관찰자가 돼야 된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자유주의 경제학의 그 태도들이 이 소득 재분배에 대해서 너무너무 강조를 해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무지해가지고 이 사람들은 그런 게 있는 줄도 몰라요. 예. 이제 그래서 지금 이 소득 분배와 성장 주류 경제학과 좀 이렇게 비주류 경제학적인 사고, 마르크스적인 사고는 균형을 가져야 됩니다. 균형을. 네, 예. 이게
그래서 이제 좌우날개가 있어야 나라가 제대로 되는 건데 저는 우선은 이쪽 사람들은 일단 너무 무식해요. 아는 게 너무 없어. 보수 쪽 말씀입니다. 너무너무 무식해. 뭐 입만 열면은 밀턴 프리드만 하지만 밀턴 프리드만 책 한 번 읽어본 사람이 없어요. 입만 열면 선택할 자유잖아요. 윤석열. 예. 프리 투 추즈. 아버지한테 선물 받았다. 그거는 맞는 말이겠지만 프리 투 추즈를 읽어본 적이 없어. 제가 보기에는 책 끝풀만 봤을 거예요. 프리 투 추즈를 읽었다면 이따우 엉망진창의 경제정책을 3년간 쓸 수가 없습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도 마찬가지고. 아니 그분도 서울법대 나와가지고 이제 똑같이 재경고시 했던 분인데 왜 그 사람은 그런 걸 뻔히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모릅니까? 당연히 알죠. 알고 있지만 윤석열 앞에서 꼼짝도 못했다. 한덕수 총리도 당연히 알죠. 당연히 알고 있죠. 하버드 경제학 박사인데. 근데 모를 리가 없는데 없죠. 결국 윤석열이 하자는 대로 찍소리 따라가서 못하는 거죠. 찍소리 못했다. 관료들은 예. 다 이제 뭐 박사학위 따고 또 미국에서 특히 뭐 한덕수 총리는 하버드 경제학 박사거든요. 그분들 관료들은 기본적으로 케인지안입니다. 케인즈 이론은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특히나 지금 이런 경제 위기 상황에서는 정부가 왜 존재하냐. 경제 위기를 돌파하려고 정부가 존재하는 거지. 그 대공황 때도. 그래서 케인즈가 저소득층 지원 정책이라는 걸 엄청나게 이제 제시를 했고 그게 현실로 뉴딜로 나타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최상목, 한덕수 다 그걸 다 알아요. 그걸 해야 된다는 걸 알아. 말을 꺼내면은 그냥 욕이 나오니까. 단도직 입장으로 질문을 드리면 지금 윤석열 정권 내내 해외 시장 환경이 워낙 안 좋고 경제 불확실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 노력했지만 뭔가 제대로 안 된다. 이게 맞습니까? 아니면 진짜 엉망진창 무능한 집권 세력이 나라 경제를 완전히 망쳤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이제 또 완전히 사기치는 거예요. 예. 아까 수출이 그냥 절벽으로 떨어져서 겨우 올라오니까 사상 최대다는 예, 것처럼 전 세계 G7, G20 나라들하고 비교를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네. 우리가 비교를 하면 지난 3년 동안 경제 성장률은 중하위예요. 다른 나라도 우리보다 훨씬 잘 나가요. 미국은 말할 것도 없고 미국은 경제 성장률이 3%, 4%잖아요, 항상. 우리는 지금 0%잖아요. 이 작은 나라가. 예. 일본도 우리보다 성장률이 좋습니다. 영국, 독일 주요 나라 중에 경제 운용이 이렇게 박살난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특히 양극화는 너무나 더 심각하게 벌어졌고. 네. 예. 그러면 지금 대한민국 경제 책임을 따지는 윤석열한테 책임 몇 프로 있습니까? 현재 경제 이 거의 파탄적 상황의 예. 책임은 저는 거의 90%. 90%다. 구조적인 게 한 10% 10%. 있겠죠. 그러니까 대통령 잘못 봐서 나라 경제가 이 모양 이 꼴이 됐다라고 규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케인즈가 이런 말을 했어요. 그 유명한 말인데 케인즈가 이런 경제 위기 상황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뭔가 재정도 투입하고 뭔가 해야 된다. 예. 라고 하니까 이제 그 당시에 자유주의자들이 정부가 그렇게 하면 사회주의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장기적으로 놔두면은 시장이 다 알아서 해결할 거다. 그러니까 케인즈가 한 말이 장기적으로 이 시민들은 다 죽는다. 네. 이거 죽도록 내버려 둘 거냐 이거야. 정부라면. 예.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이 윤석열 정부 3년은 그런 자유시장 경제에 대한 믿음에 기초해서 좀 기다려보자 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네. 기존에 있던 걸 다 박살내버린 거지. 박살내었어. 아유, 오늘 지금 인터뷰하면서 시청자 여러분 진짜 왜 이리 욕이 나오려고 합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진짜 미치겠는데 빨리 정권 바꿔서 어쨌든. 그러니까 앞으로 이재명 신정부가 만약 들어선다면 사실은 저는 좀 쉽다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박살을 냈기 때문에 예. 요거를 일단은 원상 회복하는 조치가 예. 급선무고 예. 또 그거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거든요. 예. 시간이 걸리죠. 자, 여기서 하나 더 이제 여쭤보겠습니다. 뭐 경제 전문가 오랜만에 모시고 이렇게 질문 드리니까 굉장히 저도 이제 좀 막 이렇게 이제 에너지가 좀 솟는데요. 자, 기업 다 망했어. 망하기 직전이야. 또는 매우 어려워. 가게는 아예 그냥 파산 지경이에요. 그런데 대한민국 금융사들은 시중은행은 1년에 수익을 200조 원을 냈는데 대한민국 전체 1년 정부 예산의 3분의 1을 수익으로 내고 물론 수익은 이제 영업이익과 순이익과는 좀 다른 문제지만 1년에 한 40조 정도의 순이익까지 내고 있다. 근데 국민도 망하고 자 기업도 망하는데 어떻게 대한민국 은행은 이렇게 이상하죠. 아니 삼성전자가 버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이자 장사를 통해서 벌고 있는 이거 지금 어떻게 할 거냐. 이해가 잘 안 되죠. 아니, 너무 이해가 안 이 돼가지고. 돈은 누구 돈이냐.
국민들이 결국 예금했던 돈 아닙니까? 네. 그런데 일반적으로 뭐 예금이 뭐 서민들이 뭐 있습니까? 은행에? 그 뭐 별로 없잖아요. 국가 예금이거나 뭐 예산으로 또 예금을 해놓는 것도 그게 있을 테고. 양극화예요. 예, 예. 우리가 국민 소득 1인당 GDP가 3만 한 5천 불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4인 가족이라 하면은 10만 불이 넘잖아요. 그러면 한 1억 5천만 정도. 1억 5천. 그러면 우리가 평균적으로 4인 가족이 연봉 1억 5천을 법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예. 그 왜 그러냐고. 예. 숫자는 거짓말은 안 하거든요. 근데 평균적으로 1억 5천을 뭐 세금 뺀다면 한 1억 2천. 그래도 한 달에 1,000만 원 정도의 순소득이 있다는 얘기예요. 예. 평균적으로. 그런데 전혀 안 그렇잖아요. 한 달에 1,000만 원 벌면 굉장히 여유 있는 계층이라고. 여유 있는 경우 뭐 상위 1% 2%뭐 이 정도 되겠죠. 이건 그만큼 양극화가 심하다는 거예요. 예. 이게 있는 사람 상위 10%가 하위 90%의 몇 배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은 이제 이런 거는 어떻게 개선해야 됩니까? 은행은 저렇게 해서 막대한 이익을 내고 있고, 그건 사실 따지고 보면 국민들이 낸 이자를 가지고, 기업이 낸 이자를 가지고 저렇게 돈을 버는 게, 제조업에서 저 큰 돈을 번다면 너무나 크게 박수를 쳐야 할 것인데, 이런 거는 좀 심각한 수준이다. 아니면 이제 국제금융을 전문적으로 이렇게 다루었으니까 어떻습니까? 이런 것들도 국민들에게 뭔가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이게 생산적으로 그렇습니다. 좀 활용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제1금융권, 예. 이제 은행, 네. 상업은행이죠. 이제 예금 대출 뭐 하는 보통 거. 시중은행이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예. 이제 있고 이제 제2금융권은 뭐 투자은행, 증권회사 네. 뭐 이런 거를 본다면 이제 1금융권인 일반 시중은행의 기본적인 경제에서의 역할은 예금을 받아서 그걸 기업들한테 대출해주고 기업에 이런 그런 산업 자금을 공급하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또 그 사이에 예금 대출 그 예대 마진을 갖고 유지하는 건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공공재적인 성격을 갖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회민주주의 하는 나라들은 좀 이런 거를 상당히 국공유화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우리도 이제 산업은행이나 정부가 출자한 여러 은행들이 있는 것처럼. 근데 지금 대한민국 은행들은 너무나 불로소득을 누립니다. 제가 네. 보기에는. 사실 은행은 그렇게 열심히 일을 안 해도 돌아가요. 은행이 무슨 분석을 합니까? 뭐 열심히 분석을 죽으라고 열심히 하고 거의 회사의 목숨을 걸고 해야 되는 거는 투자은행들이죠. 네. 잘못하면 돈 다 날리니까. 네. 증권사도 마찬가지고요. 증권사가 이제 투자은행 비슷한 건데. 근데 시중은행은 그냥 앉아서 그냥 편하게 장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그런 산업자본으로 또 중소 뭐 자영업자들한테 또 영업자금으로 이게 선순환이 되도록 정부가 만들어줘야 돼요. 네. 근데 사실 이것도 거대 자본이나 거대 산업자본에 거의 장악돼 있거든. 예. 이제 이런 거를 지금 차기 정부가 좀 풀어야 된다. 근데 이제 여기서는 바로 반박이 나오는 게 네, 예. 금융에 대해서 정부가 통제한다. 이러면 공산주의다 이렇게 관치금융하면 또 안 된다는 것은 다 우리가 네. 이제 교과서적으로 알고도 있죠. 예. 이제 그거를 이제 굉장히 좀 이 전문적으로 예. 그러니까 금융 감독 기능은 굉장히 철저하게 하되 예. 부패적인 거 그리고 대기업이 이제 은행을 갖고 노는 사실 대출은 대기업은 쉬워요. 예. 자영업자들은 대출 굉장히 어려워요. 금리도 높고 이제 그거를 선순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굉장히 전문적인 어떤 묘는 이제 신정부의 능력이죠. 네. 자, 이런 부분이 이제 어쨌든 산업자본으로 잘 이렇게 이동이 되어서 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어쨌든 지금 현상적으로 보면 금융은 손을 대려고 해도 될 수가 없다. 이제 관치금융이라는 이야기가 당장 나오기도 하고 이제 그런데 산업의 왜곡된 현상이 결과적으로 금융산업만 이렇게 키워놓고 신용은행이 막대한 이익을 보는 문제는 어떤 식으로는 개선해야 된다. 이제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하나만 더 좀 여쭤보겠습니다. 자,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정책들이 결국 국민들의 기대는 한 달, 두 달, 석 달 안에는 뭔가 이제 성부가 나야 이재명 잘한다 될 건데 실제로 올 연말까지 그냥 가버리지 않습니까? 네. 지금 국민들이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와 같이 성원을 하는 것은 구조적으로 불가능하지만 메시아가 있을 수도 있다. 네. 우리나라는 메시아가 탄생할 수 없는 나라임을 우리는 교과서적으로 알면서도 이재명은 메시아일 것이다라고 이제 하면서 엄청나게 기대를 많이 하고 있단 말이죠. 어떻습니까? 한 2, 3개월 안에 여러 가지 분야에서 성과가 나타나고 이것이 지표로서 증명이 될 수 있다 없다.
그게 만약 실패하면 이재명 정권도 초기부터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경제 정책이 이제 타임렉 정책 시차라는 게 있잖아요. 네. 이제 뭐 크게 하면 이제 재정 정책, 금융 정책. 근데 금융 정책은 효과가 조금 빨리 나타납니다. 정부가 이제 돈을 붓는 재정 정책은 한 1, 2년 정책 시차가 있거든요. 이제 이거를 이제 정책 믹스를 잘해야 되는데 지금 당장 너무 급하니까 이제 빨리 몇십 조의 재정을 이제 힘든 쪽 중소자영업자 중심으로 투입을 빨리 해야 되고 이제 이런 거 할 때 그럼 뭐 지금 정부가 세금도 50조씩 막 빵꾸 나가지고 지난 3년 동안 거의 150조 이상 빵꾸 났는데 돈이 어딨냐? 그러면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이제 국채 발행이죠. 국채 발행하면은 이자가 또 막 뛸 건데 뭐 어떻게 경제라는 거는 네. 다 이 측면이 있으면 저 측면이 있는 거예요. 근데 현재 어떤 게 중요하냐를 보고 거기에 집중을 해야 되는 거죠. 네. 이 반사적 다른 효과는 반드시 생길 수밖에 없기 네. 때문에 지금은 죽는 거를 살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은 이제 단기 처방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다. 그렇습니다. 장기적인 전략 수립하고 장기 처방도 있어야 하지만 그렇습니다. 단기 예. 처방을 적극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가 채권 발행도 해야 되고 예. 지방채도 발행해야 되고 또 이재명 후보가 그 이전에 굉장히 저는 세계적으로 좀 모델이 될 수 있는 지역화폐 예, 예. 이런 거 많이 했잖아요. 예. 그거 진짜로 그거는 직방이거든. 네. 효과가. 예, 예. 그리고 그거는 현금을 주는 게 아니라 소상공인 이런 데서 쓸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거기에는 효과가 바로 직방으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현금을 주면 뭐 현금으로 다른 거 할 수도 있지만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재정인데 그 뭐 국채든 이런 게 다 이제 채권의 형태죠, 일종의. 그러면 이자가 오른다. 이자가 오르는 그 효과는 시간이 걸립니다. 네. 예. 이거는 바로 나타나는 거고. 예. 그렇게 해서 일단은 이 막힌 혈관을 뚫어야 돼. 네. 혈관을 뚫다 보면은 다른 부작용이 생기잖아요. 예. 그는 다른 그 조치로 막는 거죠. 그게 전체적인 정책 믹스지. 자, 국가의 재정 정책으로 적극 좀 밀고 좀 경제를 살려보자라고 했을 때 지금 보수 쪽에서 이제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결과적으로 조갑재 정규재와 같은 이제 언론인도 있고 또 우리 이병철 변호사님 같은 분도 있는데 그런 분들도 충분히 이것을 이해하고 재정 정책 적극적으로 하자고 동의를 할 것 같습니까? 이 보수 그 언론인 예. 쪽에 이 경제 정책을 전문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네. 정규재 선생이 좀 그런데 전문성이 있고 네. 나머지는 경제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죠. 네. 예, 일단 언급 자체를 안 하죠. 저는 이걸 꼭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3년 동안 이렇게 박살난 것 중에 우리가 수출이 너무 중요하잖아요. 근데 중국에 대해서 그냥 뭐 악다구니 해가지고 중국 수출이 엉망진창이 됐는데 이제 좀 회복되고 있지만 근데 지금 또 트럼프는 관세 폭탄을 터뜨려가지고 거의 인근 나라를 착취하고 있는 지금 이거 거의 제국주의거든요. 네. 그러면 우리는 저는 좀 굉장히 좀 좋은 기회다. 미국하고도 관세 협상을 잘 또 시간을 끌면서 잘 이제 해야 되고 그게 유지될 수가 없어요. 저런 제국주의적인 정책이. 네. 또 이런 기회에 우리가 박살난 중국하고의 그런 수출 문제 이제 이런 게 다 정치적인 문제가 결부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또 중국하고는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그 전략적 파트너잖아요. 네. 대원칙이. 그래서 중국 시장 등을 오히려 개척하는 적어도 수출 시장을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수출 시장을 여는 사실은 중국 수출이 미국보다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네. 물량이. 오히려 저는 더 좋은 기회로 트럼프 정책을 활용할 수도 있겠다. 수출 이런 거는 효과 빨리 나타나요. 예, 예. 자, 이런 부분을 이제 앞으로 제가 이병철 변호사님과 계속 좀 얘기를 나눌까 합니다. 고소의 전략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현장 정치 때문에 보지 못하는 부분 하나하나 좀 짚어내면서요. 네. 우리 사회가 이제 대개조, 국가 대개조의 작업을 진행할 때 어떤 부분을 어떻게 가는 것이 맞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주제 내용을 가지고 계속 공유를 좀 하겠습니다. 오늘은 중도 확장이 어떤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느냐, 그리고 경제를 실제로 거시 미시 함께 살려야 하는 이 과제를 단기간에 성과를 낼 수 있느냐 없느냐를 논의를 해봤는데 여러분들 생각과 좀 다릅니까? 아니면 저렇게 만들면 굉장히 다행스럽다, 좋겠다, 이게 돌파구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십니까? 이병철 변호사님과 함께 했는데요. 계속 저희들 채널 주목해 주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좋은 내용으로 계속 다가오겠습니다. 제가 광고 조금 하겠습니다. 인터넷 비교원 현금으로 128만 원까지 지원하는데요. 여러분들 인터넷 정수기 그리고 휴대전화 교체할 때가 있으면 인터넷 비교원 꼭 전화해서 상담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스픽서 우리 아주 중요한 광고주이고요. 인터넷 비교원 쓰시는 분들 다들 호평하고 있으니까 필요하실 때 꼭 전화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산삼순백인데요. 자, 5월 가정의 달을 맞아서 1+1 행사에 30병 추가로 여러분들께 선물로 드리는데요. 본인의 건강, 가족의 건강, 주변에 선물하실 일 있으면 산삼순백 지리산에서 7년 동안 정말로 이슬 먹고 그리고 청정자연에서 키운 산삼으로 순백 상품을 만들었으니까 1+1 행사 플러스 30병의 추가 증정품이 있으니까 1666-1080 전화하셔서 필요하신 분 꼭 이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스픽서 여러분들 덕분에 137만 명 넘어섰고요. 항상 감사한 마음, 구독, 좋아요가 큰 힘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병철 변호사님 오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남은 시간 행복하게 보내시고요. 6월 3일은 여러분들이 결전의 날, 뒤에서 모든 것을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국민주권 국가의 시대를 열 수 있다. 또 그 전주에 있을 목요일과 금요일 사전투표 우리가 힘내서 열심히 계속 달려가면서 이 어려움 함께 극복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로 스픽서를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스픽 구독, 좋아요.